법이라고 하면 보통 어렵고 좀 복잡하게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법은요, 변호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의의 논리가 궁금한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 형법이 범죄의 개수를 어떻게 세고 또 그에 따라 처벌의 무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돌멩이를 딱 하나 던졌을 뿐인데 혹시 두 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우리 법이 공정성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깊은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범죄 개수를 세려면 먼저 범죄 하나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어떤 행동이든 법적으로 범죄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단계 테스트입니다. 첫째, 그 행동이 법에 정해진 범죄의 모습, 즉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가? 둘째, 정당방위처럼 혹시 합법으로 봐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위법한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예스로 통과해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 책임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3살짜리 아이가 장난치다가 뭔가를 망가뜨렸다고 해보죠.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범죄자라고 하거나 처벌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조절할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조건, 책임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처벌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철학, 형벌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책임주의입니다.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해요.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 그리고 처벌하더라도 그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의 크기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가 마구잡이로 과도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책임주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생각에서 나와요. 첫째는 적정성, 그러니까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10년형을 내릴 수는 없다는 상식적인 얘기죠. 둘째는 이중평가 금지. 이건 뭐냐면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여러 번 불리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이라는 하나의 잘못을 두고 남의 물건을 훔친 죄 따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죄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해서 벌을 더 무겁게 만들면 안 된다는 공정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대체 법은 죄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 걸까요? 법에서는요, 죄의 개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죄가 하나인 경우, 이걸 일죄라고 하고요. 여러 개인 경우는 수죄라고 하죠. 이 구분이 나중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분명 여러 개의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법은 이걸 그냥 하나의 죄로 묶어서 평가합니다. 이걸 법조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서를 위조하려고 먼저 도장을 위조했다고 칩시다. 도장 위조도 범죄고 그걸 사용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범죄죠. 하지만 법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사문서 위조죄라는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중평가 금지 원칙 때문이에요. 하나의 나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연속된 행동들을 2번, 3번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여러 개의 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까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돌을 딱 한 번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서 다치고 동시에 옆에 있던 유리창까지 깨졌어요. 보세요. 행동은 돌 던지기 딱 하나였죠. 그런데 결과는 사람이 다친 상해와 유리창이 깨진 손괴라는 두 가지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할까요? 상해죄랑 손괴죄, 형량을 그냥 더해버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40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 죄 중에서 처벌이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하라고요. 그러니까 상해죄와 손괴죄 중에 더 무거운 죄의 형벌을 적용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흔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러 번의 다른 행동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는 법이 어떻게 공정하게 형벌을 계산할까요? 이걸 바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가 만약에 각각의 범주에 대한 형량을 기계적으로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너무 과혹하잖아요. 그 사람이 져야 할 책임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행동이 하나였던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딱 끝냈어요. 그런데 행동이 여러 개였던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다가 나머지 죄들을 고려해서 형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즉 가중하는 방식을 씁니다. 단순히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의 크기를 반영하려는 아주 정교한 설계인 거죠. 결국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질문이 법의 가장 깊은 원칙까지 이어졌네요. 이처럼 범죄의 개수를 세는 복잡한 규칙들은요, 그냥 기술적인 계산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없는 곳에 처벌 없다는 그 대원칙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정교한 장치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책임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려는 저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형법은 분명 후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